안녕하세요. 저는 71살 이영숙입니다. 저는 가족이 여행을 떠난 그날 조용히 결정을 마쳤습니다. 아픈 날에도 저는 혼자였고 제 집에는 제자리가 없었고 밥상은 세 끼를 정각에 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시간을 제게 돌려드렸습니다. 이 집을 팔고 제 이름으로 서기로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이 여행을 떠난 그날 아침, 저는 낯설게도 집 안의 고요함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오래 참아온 감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집안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청소와 빨래를 하고 저녁상을 차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사랑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끝없는 희생이었습니다. 제가 해온 모든 일이 당연시되는 삶, 그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의 입에서 차갑게 흘러나온 말은 제 세상을 갈라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을까요? 제 손으로 이 집을 마련했고 제 손으로 밥을 지어 올렸는데 제 땀과 시간이 녹아있는 이 공간에서 저는 그저 불편한 존재였던 걸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단 한마디 변명도 단 한 줄기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동의하는 듯한 표정이 제 마음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진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아들의 태도마저 무심해졌습니다. 저는 한 지붕 아래에서 가족으로 함께 산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가사노동자나 다름없었던 것이지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손주들의 웃음소리조차 제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안겨오면 잠시나마 따뜻했지만 곧이어 들려오는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와 아들의 무심한 얼굴이 그 따뜻함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온전한 존재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끝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이 아니었을까? 내 이름은 언제부터 사라졌을까?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로만 불리며 살아왔던 제 삶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당하며 살지 않겠다고요. 제 삶을 찾고 제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이 여행을 떠나고 집이 비어있는 바로 그 시간,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저는 이 집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주면 아이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며 안겨왔고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주면 기뻐하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제 마음은 뿌듯했고 나 역시 이 가족의 한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어머니 부탁드려요라고 하던 말이 어머니 청소는 다 하셨죠? 로 바뀌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확인,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들렸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제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하루는 빨래를 돌리다가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옷이랑 섞이지 않게 따로 해주세요. 저희 옷이 상할 수 있거든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제가 입는 옷이 마치 더럽고 하찮은 것처럼 취급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빨래를 하면서도 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해서 옷이 섞이면 또 어떤 말을 들을까? 괜히 멸시당하는 눈빛을 마주하지는 않을까? 한 집에 살면서 함께 쓰는 세제와 세탁기인데도 제 옷은 마치 집 안에서 자격 없는 이방인의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저녁 준비 시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늘 저녁 6시를 맞추려고 서둘렀지만 손님이 오거나 시장에서 늦게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셔야 해요. 애들 학원 시간에 맞춰야 하거든요.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몸이 지쳐도, 제 건강이 엉망이 되어도 그저 시계처럼 정해진 시간에 밥을 내놓아야 하는 존재. 저는 이미 사람이 아닌 기계와 같았습니다. 이런 작은 말들과 행동들이 쌓여갔습니다. 제가 잠시 쉬려고 TV를 켜면 며느리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워요. 볼륨 줄여주세요. 그때마다 저는 눈치를 보며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집이건만 저는 편히 쉴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있던 자리는 늘 가족이 아닌 불청객의 자리였습니다. 아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말에 맞장구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역시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기분이 우선이었고 제 마음은 언제나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 작은 균열들이 모여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있는 집 안에서조차 늘 혼자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제 자리는 끝자락이었고 식탁에서도 늘 남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화 속에 제 이름은 없었고 저는 그저 그림자처럼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운함은 아픔이 되었고 아픔은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분노조차 꾹꾹 눌러 담아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니까, 저는 시어머니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저를 점점 더 부서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부탁이던 말들이 점차 명령이 되더니 이제는 아예 제가 집안의 가정부인 것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준비하다가 시장에서 조금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달라 했잖아요. 애들 학원 시간 놓치면 어떡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사람인데 제 몸에도 한계가 있는데 그들에게 저는 오직 시간을 맞춰 밥상을 내놓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항상 시계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6시를 향해 가면 심장이 덜컥거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또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몰라서 밥이 덜 익어도 허겁지겁 상을 차렸습니다. 음식 맛을 볼 여유조차 없었지요.
그렇게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저의 하루는 그저 밥 짓기와 청소하기, 빨래 돌리기로 채워졌습니다. 휴식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TV를 켜면 며느리는 반드시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볼륨을 낮추고 나면 그제야 집안은 다시 며느리의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순간이 다시 제 존재를 부정당하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제 집이면서도 제 목소리, 제 웃음소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제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는 손님이라도 온 듯 시선을 피했고 식탁에서는 제가 앉을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늘 끝자락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듯이 밥을 먹고 대화를 이어가는 가족들을 보며 저는 그림자가 된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라도 아들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탓이라 합리화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내에게 있었고 어머니인 저는 점점 더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들려온 말은 언제나 빨리 해주세요. 제대로 해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였습니다. 말끝마다 박힌 그 당연함이 제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저는 정말 가족이 맞을까 아니면 무료로 일해주는 가정부일 뿐일까? 그 질문이 하루하루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제 안의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서운함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니까 저는 어머니니까. 늘 참아야 하고 늘 양보해야 하고 늘 희생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꾹꾹 눌러 담은 채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제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거라는 것을요. 세월이 쌓이면서 제 몸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매일같이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청소기를 돌리고 무거운 세탁물을 옮기며 살다 보니 허리가 성할 리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허리뼈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더는 걸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두려움보다도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제라도 제 몸을 돌아봐야 했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집안일이었습니다. 내가 수술을 받으면 저녁은 누가 차리고 손주는 누가 챙길까? 이런 생각이 먼저 스쳤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홀로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엔 곁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제 아들은 제 옆에 없었고 며느리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됩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술대에 오르는 그 순간 7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가장 두려운 시간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 병상에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둘러서서 환한 얼굴로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눈부시게 부러웠습니다. 반면 제 곁에는 물 한 잔 건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힘드시죠? 라고 묻는 그 순간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퇴원하는 날도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든 몸을 간신히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그런데 언제쯤 집안일을 다시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관심은 제 건강이 아니라 집안일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무료 노동력이었던 겁니다. 더 서글펐던 건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한 달 동안은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써야겠네요. 돈이 꽤 들 텐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 수술보다 돈이 먼저냐. 그토록 애써 키운 아들이 내 아픔보다 비용을 먼저 걱정한다니. 그 순간 저는 더는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를 둘러싼 따뜻한 가족, 그리고 텅 빈 제 병상. 그것이 제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던 가족은 제 곁에 없었고 저는 그들에게 그저 불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끊어져 내렸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리지 말자, 더는 기대하지 말자. 제게는 이제 오직 제 자신만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물잔을 가지러 부엌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거실 불빛 사이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겹쳐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 생활이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며느리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계속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 다음 말은 제 다리에서 힘을 빼버렸습니다. 요양원 알아봐. 좋은 데 많대. 저는 발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들 앞에서 불편해. 규칙도 안 맞고. 생활이 흔들려. 그들의 단어는 칼날처럼 제 가슴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 삶의 대부분을 건 집, 내 두 손으로 지켜온 식탁, 내 어깨가 닳아 없어진 걸레질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란 내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내가 사라져야 편해지는 가족. 그 사실을 마주하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손등이 떨려 문고리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균열이 번지듯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동이 트기 전 저는 방 한가운데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 첫 줄을 적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그 다음 줄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나를 지킨다. 마음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배신을 기록으로 바꾸는 순간 두려움이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두려움의 이름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경계 없는 사랑, 그리고 그 결과였습니다.
이른 아침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침묵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의 침묵이 참음이었다면 오늘의 침묵은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장롱문을 열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도장.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서류철을 가방에 넣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벨소리가 짧게 울렸고 중개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팝니다. 오늘부터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는 시세표를 꺼내 보이며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건네고 매매 의뢰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눌렀습니다. 탁 하고 찍히는 소리가 제 안에서 무너져 있던 것을 정리해 주는 듯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메모장에 2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나의 시간을 나에게 돌려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불필요한 물건부터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냄비, 쓰지 않는 이불, 고장난 선풍기. 쓰레기 봉투가 하나둘 쌓일 때마다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시계와 사진 몇 장, 손글씨가 남은 레시피 수천만 별도로 챙겼습니다. 점심 무렵 첫 손님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매물이 귀해 금방 정리될 겁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은행에 들러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통장 이름을 나의 생활비로 설정하고 자동이체로 공과금과 의료비, 식비 상한을 나눠 걸었습니다. 잔액은 비상금으로 묶었습니다. 퇴원 뒤 흔들리던 마음 대신 숫자가 제 삶의 경계를 세워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님은 제 집 목록을 듣더니 1톤 트럭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박스 10개와 에어캡을 오후에 보내주겠다고 했고 저는 새벽 이사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사다리차까지 필요 없을 겁니다. 라는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현관 옆에는 열쇠 반납 체크리스트, 전기와 가스 해지 신청서, 명예 이전 날짜를 적어 붙였습니다. 해가 기울 즈음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뜻 계약하겠답니다. 잔금 일정을 맞추고 싶대요. 저는 일정표를 펴고 여행에서 돌아올 날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서류를 마치고 짐을 옮기자는 계획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새로 살 곳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층 집으로 정했고 계약금, 송금 확인 문자를 받아 저장했습니다. 그제야 가슴속 깊은 곳에서 긴 숨이 빠져나왔습니다. 오늘의 저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마루를 긁고 아이들이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식탁 끝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상자 더미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 뭐예요? 정리했어. 내일 나가. 아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장난하시는 거죠? 장난 아니다. 집은 벌써 팔았어. 잔금 날짜도 잡혔고.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희는 어디서 살아야 하죠? 그건 너희가 정할 일이지. 더는 내 삶을 너희 사정에 맞추지 않아.
저는 식탁 위에 서류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사본, 관리비 정산표, 그리고 제 메모였습니다. 종이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지킨다.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다 말았습니다. 왜 한마디 상의도 안 하셨어요? 상의할 일 아니었어. 너희가 내 안부를 묻지 않았잖아. 수술 날에도 나는 혼자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가족이면 혼자 병원에 안 보내. 가족이면 요양원부터 찾지 않아.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거처가 마땅치 않은데 며칠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이번 주말까지 짐 빼. 열쇠와 공과금은 그날 인수인계한다. 아이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할머니는 간다. 하지만 없어지진 않아. 너희가 필요한 건 내 사랑이지 내 노동이 아니야.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제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던 공간이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가에 놓인 이사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서류철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저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제가 정한다는 사실이 두려움보다 큰 평온으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앞으로의 대화는 부탁이 아니라 합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의 첫 문장은 제가 씁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첫 새벽 창문을 여니 짭조름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집이라 그런지 공기부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식탁 위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건강, 사람, 돈, 나. 네 칸의 목록에 오늘 할 일을 적었습니다. 물리치료 접수, 주민센터 방문, 생활비 점검, 합창단 오디션 신청. 손에 힘이 들어가던 그 순간 제 이름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주민센터에서 도서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담당자는 제 주소를 확인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동이네요. 걷기 좋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매일 걷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잘 부탁합니다. 서로 짧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낯선 곳에서 나를 그냥 나로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사 잘하셨어요. 그래, 잘했다. 목소리에 떨림이 가라앉아 아들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아이들만 이틀 보내도 될까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하루 그것도 부모랑 같이 오면 된다. 짧은 침묵 후 아들이 존댓말을 더 또렷이 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말에 저희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오면 밥은 같이 먹자. 대신 설거지는 너희가 해. 전화가 끊기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은 남기되 노동은 남기지 않는 새로운 규칙. 그 규칙이 오늘부터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후에는 합창단 연습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피아노 소리가 은은하게 새어 나왔습니다. 지휘자는 제 음역을 묻고 간단한 스케일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음을 올렸습니다. 오래 닫아두었던 제 목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세요. 돌아오는 길 하늘이 환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의 나는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대신 합의한다. 해질녘 바다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목록에 줄을 그었습니다. 물리치료 예약 완료, 생활비 자동이체 설정 완료, 합창단 등록 완료.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이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저는 제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내 것이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듯 아픔도 왔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남은 생은 길지 않을지라도 그 길 위에서 저는 제 이름을 부르며 걸어갈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다시 산다.